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의 교수 나원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경제정책 중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정책이랑 노동정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포괄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정책 영역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많은 한계가 있는 여건인데 공약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언론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참고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구성을 했고 일단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성장 담론, 새로운 성장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이 역시 경제 정책에 있어 첫 번째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규제 정책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볼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급선무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 그다음에 이제 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까지 살펴보고 총평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경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기존 성장 경로에서 크게 이탈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인 거는 당연히 잘 아실 테고요. 성장세 최근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반도체 업황 호전에 따른 것이고 향후에 지금 여전히 우리한테 큰 문제로 남아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오미크론 변이도 역시 그 의미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경제 상황은 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제 종전이 되고 평화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현재의 그 회복 경로에서 다소간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이어지는 회복 경로가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폭등한 것 때문에 그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국내적으로는 서비스 생산이 어느 정도 올라오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비대면 산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비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 회복은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부진으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혹시 반전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그 최근의 성장을 견인해왔던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기적인 특징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계부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계부채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 기업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비법인 개인 사업자의 이제 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계대출의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은 그 문제가 발생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피해가 대단히 그 비대칭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계층에 그 서로 다른 크기의 충격을 줬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우려스럽게 가계부채 비율 100% 넘었고 GDP 대비 100% 넘었고 그다음에 기업까지 포함한 민간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 넘었습니다. 물론 이런 뭐 100%니 200%니 하는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도 꽤 오랫동안 경제 위기가 없었던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심히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과다한 부채를 우리 사회에서 이걸 제대로 이제 소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봤었던 대차대조표 불황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일부가 그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민간 부채를 줄여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지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재정 당국이 조급하게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코로나 후유증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작년부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이제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볼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그만큼 더 점증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데가 그 국제 그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가지고 공급 위기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우리를 덮쳐올 수 있다. 그리고 매번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거라고 다들 보는데요. 어떻게 이런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평등과 양극화는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주목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 기간에 사실은 이 실질 임금의 정체가 두드러졌거든요. 그 이후에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폭이 이제 확대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림은 이 수요 제약이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지금 국면에 있거든요. 지금 요즘 몇 년이.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정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산업 정책의 변화 요구 상당히 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내연기관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잘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담론적인 그 이야기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할 위기를 윤석열 당선인은 저성장 그리고 시장 경제 위기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으로 이제 공약집이라든가 보도 내용들을 보면 그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 경제 위기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저는 이제 공약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보복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상당히 과한 그런 비판에 근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공정혁신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는 작은 정부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순간 인간의 혁신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낙수 효과를 이제 부활시켰다. 낙수 효과를 부활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기업 규제 풀어주고 노동시장 최대한 유연화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성장의 결실로 복지 재원이 마련될 거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사회정책을 잔여적 성격으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관점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고, 이런 인식이 틀렸다는 사실은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식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또 한 가지인데요. 국정 비전으로 잠재 성장률 4% 달성 이런 식의 수치 목표를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무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거 완전히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숫자값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 캠프에 그 많은 훌륭하신 경제학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셨는가 좀 이렇게 반성하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공공일자리를 억지로 늘리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마치 기업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인식들을 많이 했었죠. 문제는 이제 그 중소기업과 그리고 대기업 사이의 여러 가지 역량 차이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상의 역량이 상당히 제약된 모습들을 우리 지금 표와 그래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전환에 대한 고용대책, 산업전환에 대비하는 고용대책은 제가 여기 조동문 교수님도 계시지만 2월 초에 당시에 이제 그 토론회에서 발표가 됐을 때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이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산업전환에 대비한 고용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월 말에
그 공약집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내용을 굉장히 급조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의 참여 내지는 공동결정 같은 지배구조 문제,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이에 연계된 소득보존 문제 이런 노조의 핵심 요구가 걸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향후에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의 산업전환이 추진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 에너지 전환 관련으로는 뭐 2050 탄소 중립 목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차이점,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탈원전 백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 이 두 줄 공약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자력을 기본적으로 기저전원으로 보고 있고 탄소 중립의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리 2호기가 어떻게 처리될 거냐 이것부터 아마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탈원전 백지화를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대단히 정치적인 논리로 비판했지만 탈원전 백지화야말로 이익 공동체화된 원전 산업계의 요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디지털 전환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역동적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강조하는 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다 했던 거고요.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폭의 규제 완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거티브 규제 민주당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니콘 기업 역시 민주당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험한 거는 복수 의결권 도입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비상장 벤처기업 경영권 방어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경영진하고 지배주의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 제도인데요. 상속의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속을 할 경우 상속세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현행의 지금 가업승계 제도 역시 사실 너무 느슨하고 부의 세습을 가져오는 측면들이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가업승계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에 맞는데 거꾸로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정과 상생이 확보되는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모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겠다. 규제 도입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일방적인 때리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이고요. 실제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뭐 공공 퍼블릭 옵션으로서 공공 앱 같은 것도 대선 기간 중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규제 완화와 플랫폼 기업 보호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시장 지배력 특히 플랫폼 기업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시장 권력을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시킬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지대 추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기업 정책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류 경제학, 비주류 경제학을 떠나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혁신이 뭔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보수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혁신은 민간 기업의 어떤 활동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잠정적인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혁신도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공부문, 정부와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집합적인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 표준 정하고 연구개발비 주고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정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혁신 역량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공공과 민간의 특수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성과가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혁신 성과를 분배할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적인 좀 답을 우리가 좀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이런 혁신이라고 하는 게 집합적인 전체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기업 위주의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면은 혁신의 결과물이 분배되는 거에 있어서도 일종의 가치 착취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그 대기업이 말하자면은 지대를 점유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고 국가가 이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를테면 케인스 같은 경제학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강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들은 최근까지도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많이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윤석열 정부는 다시 한번 그 정부에 대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혁신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혁신 과정에 대해서 그 보상을 그 대기업이 사유화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이제 그 마리아나 마즈코토가 말한 일종의 가치 착취, 그러니까 혁신 성과를 분배한 결과로 기득권 세력이 지대축으로 강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혁신의 과정에 있어서 노동이 배제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국가 개입으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규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시장을 어떻게 구성할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식의 그래서 기업의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은 혁신의 동력을 사실은 꺼뜨리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급한 일은 손실보상,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자영업자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지금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튀고 있는데요. 공약집 제일 첫머리에 등장을 합니다.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차등 지원하겠다. 뭐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차등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모순되는 원칙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 50조 가운데 일부분은 대출을 해주는 걸로 금융 지원으로 무마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렇게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50조 원인지에 대한 산정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자금 50조 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아울러 손실 규모 따졌더니 50조 원 넘으면 못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불분명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선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파악한 그 실시간 소득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일괄 매입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아직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버리면 사실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이어서 어떻게 이게 내용이 설계될지 제도 설계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이 영세 자영업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영세 자영업 부문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어떤 구조적 특성 보이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정책은 이제 주식시장이랑 가상자산 시장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주식시장 관련된 공약은 한마디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런 식의 그 접근은 대단히 그 위험한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대주주 요건도 사실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2023년에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 진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이 크고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시대적인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불평등 시정이라고 하는 과제를 내팽개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주식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세금을 굉장히 그 이제 안 내도 되게 세제를 완화하는 방면으로 가고 있고 아울러 이제 국내 가상화폐 발행 아이코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실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수 있어서 두고 봐야 될 부분이다. 핵심적으로는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 자산과세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산과세를 잘 해야 이를테면은 뭐 보편적인 누진 증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동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자산과세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동산 정책은 이제 끝판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동산 정책 총론인데요. 예, 공급 확대,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세제 완화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세제가 징벌적이었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드러나는 것이고 임대차 보호와 같은 그런 현행 법은 시장을 무시한 것이었다. 뭐 이런 인식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택 소유자한테 임대료를 갖다 바치는 무주택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고 일종의 친농노 계급으로 우리가 비유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주택 세입자가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그냥 부동산 값의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얽힌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윤석열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거의 방기한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 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유세 완화가 핵심입니다. 종부세를 재산세랑 이제 뭐 합쳐서 보유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려서 종부세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보유세 실효세율은 국제 기준으로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주장은 사실은 억지에 가깝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는 일이 지금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퇴행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게 많은 게 특히 뭐 이를테면 올해 종부세 과세를 할 때 그 공시 가격을 이제 올해 그 최근이 아니라 그 전년도 꼴로 오르기 전 꼴로 해주는 사상 초유의 당해년도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그런 조세 기본 원칙마저 망가뜨리는 그런 접근을 정부도 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래세는 낮게 그리고 보유세는 높게 이런 원칙도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전부 다 낮춘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은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상당한 그런 이제 기대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제 수도권에다가 공공택지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GTX를 어떻게 개발하고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면은 수도권 집중 더 가속화시키고 이게 사실은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게 시장주의자들의 논리인데요. 그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런 논리로 등장을 한 거고 실제로는 공급 확대하면 그게 개발 호재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그 일종의 자산 기반 복지라고 하는 한국의 그 이제 뭐 일종의 왜곡된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그것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예 없는 그런 접근법이다. 대출 규제도 이제 완전히 확 푼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냐하면은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못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대출 규제 지금 완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LTV 풀고 뭐 한다고 했지만 만만치 않을 거고 임대차 3법은 손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효화시키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 관점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다시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LTV 풀고 하는 거랑 결합이 되면은 임대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막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이게 다시 가계부채 문제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스탠스를 잡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공약집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현 시대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한 비전 제시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득권 시각, 대자본 시각, 사용자 시각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 기본적으로는 사회 대개혁을 염원하는 민중적 요구에 정권 초기부터 강대강 정면으로 맞설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법치, 국가 경쟁력 이런 명분으로 민주노조 운동은 여러 방면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성장 전략은 굉장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 한국 사회 성격이나 뭐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적인 특질의 변화가 초래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케인스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역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경제 수요 체제는 여러 실증 분석을 통해서 임금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체제를 따라서 친자본 반노동적인 분배 정책으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그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가계부채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경제 성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집권 기간 중에 경제 운영이 난맥상에 봉착할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정 보수주의도 우려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신 그 선생님들 보면 면면을 보면 확실히 재정 보수주의 쪽으로 지방선거 지나고 나면 확실히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기재부의 시각은 기본적으로는 증세는 어려우니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그 첫 번째 타겟은 결국은 사회정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경제정책, 산업정책 쪽에서는 많이 못 줄이거든요. 군사비도 많이 못 줄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거론된 것보다 더 강한 그런 재정준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캠프에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긴축은 어쨌든 간에 그 노동자 계급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원칙이었고요. 진보 정치는 결국은 이 긴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한다. 그래서 지선 끝난 다음에 노골화될 수 있는 그런 재정 보수주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